김성환의 시사야. 삼성 일가가 상속세 12조 원을 내기 위해서 시중은행에서 수천억 원을 빌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은행들은 서로 대출해주겠다며 경쟁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삼성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 지침에 따라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반인들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또 신용등급이 높아도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한편에서는 삼성그룹과 개인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LG나 한진그룹 같은 다른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상속세를 낼 때도 신용대출이 아닌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이 이례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말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세금 납부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들, 삼성 상속세 납부와 맞물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론, 이런 움직임들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닐는지요. 공정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지금 12조 원이라는 상속세 규모의 삼성그룹이 사회 환원에 나서게 된 이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이유들이 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신임 검찰총장 후보군을 선정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실에서 대리수술, 의료사고, 성추행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환자들이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법이 이번에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봐야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0명 늘어 누적 12만 1,351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00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일단 700명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그러나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도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30%에 달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650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30명이었는데요. 지역 발생 확진자는 어제보다 100명 넘게 줄었지만 여전히 600명대 중반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총 423명으로 전체의 65.1%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하지 않을까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방역당국이 지금 해외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지금 현 유행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영국 변이 같은 경우 지역 집단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가 36건이고 남아공 변이는 2건이 지역 감염으로 확인됐다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용 본부장은 특히 울산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에서 영국 변이가 많이 분리됐다면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기존의 1.7배 정도로 알려진 만큼 어느 정도 유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울산시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 관련 유행 통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9시까지 잠정직 개치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9시까지 이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네. 9시까지 잠정직 개치가 610명으로 어제보다 20명 줄어든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390명, 한 63.9% 정도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 확진자 수도 한 600명대 한 중후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집계된 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1차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3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반께 이를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자가 301만 2,65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난 2월 26일에 이 접종이 시작된 이후 62일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어제 이제 접종률이 어제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이 280만 8,794명인데 요때 이제 국내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이 5.4%였으니까 네. 지금 300만 명을 넘어선 시점에서는 아마 한 5.89%, 한 6%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 1,200만 명을 접종하겠다 이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속도에서 백신 공급만 좀 원활하다면 불가능한 수치는 또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도 같이 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이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접종을 하는데 네.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예약자를 그렇죠.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약을 하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거나 뭐 어떤 사정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여튼 백신을 못 맞으러 온 분이 있는데 네. 근데 이럴 경우에 지금 백신 한 상자를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한 병을 개봉하면 10명에서 12명,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은 6명에서 8명한테 맞춰야 되는데 이게 병을 개봉하면 이거를 남겨서 내일 쓰면 안 되고 당일에 다 써야 되거든요. 네. 이게 저온 유통을 한 거를 상온에 일단 내놓고 접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 놔두면 폐기를 해야 되니까 네. 이런 경우에 이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잔량이 남으면 누구라도 즉석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브리핑에서 백신 잔여량을 폐기하지 않기 위해 만드는 예비 명단은 별도의 대상 제한이 없고 예비 명단에 심지어 포함되지 않더라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예비 명단 활용이 어려우면 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아닌 다른 진료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사를 묻고 접종해도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접종 기관들은 이 예비 명단이라는 거는 예약자가 당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는 예비 명단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 명단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접종자를 찾지 못해서 뭐 잔량을 폐기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방안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 보건당국에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뭐 병원에서 지금 접종을 한다고 하면은 병원을 찾은 환자나 아니면 환자 보호자들도 접종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또 한쪽에서는 안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빨리 맞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고령 접종자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서 지금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왔네요. 네, 지금 이제 왜냐하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75세 이상 이 고령자 가운데 좀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사고가 좀 최근에 몇 건이 보고가 됐는데요. 네. 오늘 전라북도에 따르면 고창에 사는 79살 한 A씨가 75세 이상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난 15일 백신을 접종했는데 당일 쓰러져서 이틀 뒤에 가족에 의해 발견이 됐는데 이 고창군의 이 무장면사무소가 이 접종 후 이 A씨에게 3차례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또 충남 홍성에서도 지난 24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80대 고령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홍성군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 후에 4일간 홀로 지내는 이 사망자의 건강 상태를 전화로 확인했는데 그 4일째 되는 날 숨졌다고 합니다. 이 두 사고 모두 정확한 행정상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만 이제 이 75세 이상 고령 접종자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 수가 관리 대상과 비교해서 너무 적다. 좀 이런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북의 75세 이상 고령 접종 대상자 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만 보면 16만 9,800여 명인데 담당 공무원 수는 600여 명에 불과해서 그 공무원 한 사람이 한 280여 명 정도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전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희망자는 2만 9,500여 명, 거의 3만 명에 육박하는데 모니터링 담당자는 107명이거든요. 여기도 거의 한 명당 뭐 거의 300명 가까이를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고령 접종자를 모두 관리하기에는 이 담당자 수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있습니다. 행정력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담당자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원 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 사후 관리, 사실 일일이 다 찾아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좀 전화라도 좀 자주 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중 약국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지금 구입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방역당국은 이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네요. 네, 오늘 그 방역대책본부가 자가검사 키트 사용 원칙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 자료를 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자가검사 키트는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이 신속한 유전자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이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사용 방법이나 환경에 따라서 가짜 음성 혹은 가짜 양성이 나올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방역당국은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자가검사 키트 사용 시 반응 시간을 초과하거나 이 키트나 면봉 등이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 가짜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면서 검사 전후에 주변을 환기하고 깨끗하게 손을 씻고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의 밀봉에 잘 폐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그리고 5월 특별 방역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참고자료를 통해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 오는 30일, 즉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 중대본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5월 특별방역 조치 등 보완 내용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생활방역위원회 검토가 있었고 오늘은 지자체와 부처 간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사흘 뒤인 다음 달 2일에 종료되는데 따른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정부의 그 최근에 이제 그 확진자 증가세라든지 또는 이제 의료 역량 이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행 단계가 한 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군을 확정 발표했어요. 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그리고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이렇게 4명이 후보자로 추천이 됐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4명을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는데요.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이같이 후보군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 회의 직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결과에 대해 모두 만족했고 큰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빠졌네요. 지금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글쎄 위원들 가운데 이제 그 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들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을 추천한 인사는 처음부터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소문도 들리는데요. 이 때문에 이 4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좀 그 공개적인 자리 또는 이제 그 비공개 회의 자리 발언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임명을 거론하기보다는 검찰 조직 내에서 신망이 있고 어떤 정치권의 외압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에게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특히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역시 좀 추상적이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취재진이 방금 말한 사람이 혹시 이제 이성윤 지검장을 겨냥해서 말씀하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이렇게 긍정하는 답변을 하고 이제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종엽 회장의 말이 일종의 좀
대한변협은 좀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영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게 되네요. 그럼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른 인물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우선 김호수 전 법무차관, 이분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그리고 서울고검 형사부장, 그리고 법무연수원장, 북부지검장 등을 역임을 했는데요. 법무부 차관을 지낼 때 이제 현 정부의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를 했고요. 검찰을 떠난 뒤에 청와대에서 이제 감사위원으로 인선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과 좀 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뭐 이런 전문이 있습니다.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인천 출신이고요.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형사부장 등을 거쳐서 작년 1월 이 추미애 전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서 대검 차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경남 마산 출신이고요. 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의 부단장을 맡았고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대검 강력부장을 거쳤는데 이성윤 지금 현 지검장에 앞서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지검장 재임 시절에 조국 전 장관 이 사태라든지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 사건 수사를 총괄을 했고 이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이 수사와 무관한 법무연수원장직으로 발령나서 뭐 좌천성 승진 아니냐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 같은 경우는 뭐 최근까지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인물이죠. 네. 전북 남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기 이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장을 지낸 뒤에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 추미애 전 장관 시절 검찰국장을 지냈고 역시 추 전 장관이 고검장으로 승진까지 시켜서 좀 친정부 성향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사태 당시에 공개적으로 이 징계 청구를 철회해달라 이런 요청을 추 전 장관에게 하면서 이 이른바 추 전 장관과 당시에 좀 등을 돌린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인사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박상기 추천위원장은 모두가 만족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뭐 사실 오늘 그 추천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뭐 어떤 격론이 오가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네. 예를 들면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는데 이제 이정수 국장도 뭐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하고 뭐 특정 인물을 추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의견 피력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장관 역시 회의 직후에 취재진과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됐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직 검찰총장을 임명 제청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군에 오른 인물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정치권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그 차기 검찰총장 임명 사안이 정치권에서도 사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그 김혜령 대변인 명의 구두 논평을 내서 이 이성윤 지검장을 배제한 것은 그나마 상식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네. 다만 이제 김호수 전 법무차관을 겨냥해서 정권 편에 서서 법과 국민을 우롱하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를 보고받은 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의를 바로 세울 인물을 대통령께 임명 제청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 후보 추천위의 추천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을 하는데 지금 이미 추천을 한 상황이니까 후보군이 압축이 됐으니까 임명 제청하는 시기도 그렇게 멀지는 않겠죠? 네, 이제 그 검찰청법에 따르면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3명 이상의 후보를 그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 중에 1명을 단수로 이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그 대상자 1명에 대해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곧 뭐 이르면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아마 그 제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 예상이 됩니다. 혹시 박범계 장관이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오늘 이 추천과 관련해서는 그 추천위의 그 결정을 뭐 존중하겠다, 유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아까 밝힌 걸로 봤고요. 네. 지난주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기준 관련해서 뭐 그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할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일부 지적이 일자 다음 날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하고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있을 만한 발언이었던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지금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10일에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외압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10일 열리게 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검사나 검찰수사심의위가 이지검장 사건을 이제 심리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소집하기로 오늘 결정을 했는데요.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앞서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에서 이제 250명 정도의 이제 그 인력 풀 가운데 네. 해당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이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현안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서 이 수사, 기소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이제 판단을 해서 검찰에 권고를 하게 됩니다. 네. 이지검장은 앞서서 지난 22일에 이 수원지검, 그러니까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수사심의 소집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까지 가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네요. 네, 청와대가 최근 이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청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걸로 오늘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사칠 재보선에서 이제 20, 30대 급격한 민심 위반이 좀 확인된 만큼 늦게나마 청년들과 좀 소통을 늘리겠다,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TF 팀장은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이 맡기로 했고요. 그리고 간사는 김광진 청년비서관이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이제 임세훈 부대변인을 포함해서 한 10여 명 정도의 그 비서관급 참모가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수석급 이제 인사가 팀장을 맡은 거는 이 청년 비서관실 업무 영역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른 정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면서 좀 이제 이 청년 이슈 의제를 좀 폭넓게 살펴봐라, 이런 뜻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년 문제를 언급한 적도 있지 않나요? 네, 지난 13일 국무회의 때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당시에 지금 청년들을 그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른바 락다운 세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청년 2030 세대와 관련해서 가상화폐 문제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게 그 지금 회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아직 그 TF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나 뭐 방향 이런 거는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현재 2030 세대들의 관심이 좀 쏠려 있는 문제가 뭐 부동산 문제, 아니면 뭐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 투자 문제, 이런 것이어서 이런 문제를 좀 우선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 발언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이 코로나19 여파 속에 계속해서 청년들의 구직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 문제, 그리고 채용과정 공정성 문제 등도 논의 주제에 포함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국내 최초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청년 문제 언급하지 않았나요? 네, 문 대통령이 그 지난 2019년 이후 2년 3개월 만에 이 광주형 일자리를 상징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 준공식을 찾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의미에 대해 이 일자리 모델의 성공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노사관계와 노사문화를 바꿔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청년 문제도 부분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 광주형 일자리 문제가 하나의 일자리라도 아쉬운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이 돼준 것이 무엇보다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이 광주와 그 이번에 채용된 385명의 직원 중에 70% 이상이 광주와 전남의 20, 30대 청년들이다. 또 내년에는 직원 수가 900명을 넘어서서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열리게 되고 모두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도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그 심지어 대학부터 수도권에서 나오기 위해 유학을 가고, 그렇게 부모품을 떠나면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민족 대이동 끝에 가족이 만나는 현실이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쭉 앞서 이제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 그리고 청년 세대가 가장 바라는 게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뭔가 내고 있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결론을 좀 내놓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보좌관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뭐 오늘 낮에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본회의가 열리긴 열렸네요.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는 도중에 조금 전까지 본회의가 진행이 돼서 10시 24분에 산회가 됐고 원래 예정됐던 안건들을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오전부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일정에 약간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그 관심이 집중된 그 이해충돌 방지법, 네. 이게 오늘 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후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계획이었는데 네. 법사위부터 지금 그 회의 소집이 중단이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민주당 최혜영 의원 비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 최혜영 의원이 이제 그 코로나19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네. 문제는 최혜영 의원은 원래 상임위는 복지이지만 네. 어제 이 대법관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대법관 인사청문위원들은 대부분 법사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제 민주당 송기현, 김남국, 신동근, 소병철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주의 유상범 의원 등이 이 청문위원으로 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무려 6명의 법사위원이 이제 걸려 이 최혜영 의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접촉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렇죠. 본인들도 뭐 자택에 대기하거나 격리되거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오전에 그 법사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가 다행히 오후 4시께 이제 최혜영 의원의 그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오후 5시부터 법사위가 열렸고 조금 전 오후 8시부터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 그동안에 이 법 제정에 그러니까 통과시켜야 된다. 굉장히 말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결국 이제 국회 문턱을 넘은 건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요? 네네. 지금 이번에 통과한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에 일반적인 공무원들까지 다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상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이제 행정부 또는 입법부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에 그 이해충돌 관련 해당 사안이 있으면 이것을 미리 이제 직장에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그 법의 정한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사건을 공개를 해야 되고요. 네.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국회 소속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국회법에 따른 어떤 징계 절차 이런 것을 받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규정 내용입니다. 근데 원래 50여 건의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법안들을 많이 처리하지는 못한 것 같네요. 아니 다 처리됐어요. 네, 오늘 이제 8시부터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먼저 천대엽 대법관 임명 동의안부터 처리가 돼서 이제 요게 거의 여야 모두 찬성으로 한 200명 넘는 찬성으로 이제 그 임명 동의안이 가결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포함해서 법률안 48건, 그다음에 임명 동의안건, 인사안건 총 2건, 그다음에 규칙 개정안 1건 등 총 51건 안건을 모두 처리를 하고 조금 전에 이제 의원들 5분 자유 발언까지 진행을 한 끝에 10시 24분에 산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법사위원회는 그 별도로 또 열리지는 못한 거잖아요. 지금 법사위원장이 교체되는 상황 아닌가요? 윤호중 법사위원회가 이제 오후 5시부터 열렸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호중 전 위원장이 아니라 현 위원장이죠. 네. 윤호중 위원장이 지금 그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오늘 회의는 이제 백혜련 여당 간사가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사위도 거의 본회의랑 거의 시간이 겹칠 때까지 8시 넘어서까지 진행을 하면서 법사위도 안건을 한 수십 건으로 안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차기 법사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좀 의견 대립이 있는 상태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박병석 의장이 이 본회의를 앞두고 이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은 5월 첫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자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제 박병석 의장이 이제 야당과 좀 더 협의를 해보라 이제 이런 취지로 한번 이제 수년을 한 건데요. 한민숙 국회 공보수석은 이 박병석 의장이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서 양당 입장을 청취하고 의사일정 관련 의견을 나눴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근데 원래 정청래 의원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정청래 의원들 제가 방송하면서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법사위원장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켜주면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결국은 정청래 의원이 안 됐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른 인물을 내정했죠.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언론인 출신인 박광원 의원, 좀 상당히 온건하고 중도적인 그 성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정치에 처음 입문한 이후에 이제 경력을 보면 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아무튼 그 약간 이른바 뭐랄까요, 좀 온건파 친문 이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정청래는 좀 강경파 이렇게 분류가 돼서 야권의 거부감이 되게 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민주당이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선출이 되면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까지도 지금 서로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상임위원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네. 지금 이 상임위원장 재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상임위원장들을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맞는 걸 거부를 하면서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로 1년을 이어왔는데 이 상태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줄 수 없다. 다만 이제 상임위원장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수에 따라 이제 배분하는 거는 뭐 생각해볼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아마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이 점에 대해서 좀 논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양당 입장이 여전히 강경하기 때문에 뭐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좀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의견을 조율하는 데는 다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 아마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내일 오전에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처리가 무산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정의당이 농성에 들어갔다고요? 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오늘 오후부터 본청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는데요. 류 의원은 여야가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이 무서우니 언론에 나와선 금방 할 것처럼 굴고 뒤에선 일단 싸우고 면세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오늘부터 여기 그러니까 그 본청 앞에서 일하고 자겠다. 손실보상법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민생을 위해 174석 의석수를 사용해야 할 때 정부 핑계를 대며 정부 대변인 역할만 자행한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좀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런 데 뜻을 모았는데요. 그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준호 원내대변인 오늘 의총후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손실보상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한 대변인은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에 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 소위상정 안건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을 벌이다가 위원회가 파행된 일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외에 협력이 공유제, 그다음에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재정법 이런 민생법안을 손실보상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던 반면에 국민의힘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다른 법안들은 추후 논의하고 손실보상법 하나만 이제 원포인트로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의견 대립을 빚었습니다. 정부는 OECD와 공동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기획재정부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를 열고 사회적 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중층적 피해 지원 체계 구축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직접적인 피해 지원을 함과 함께 자조적인 공제제도 또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이제 중층적인 이 피해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걸 위해서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또 행안부 금융위 등 이 그 관계 부처들과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고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이제 OECD와 4월부터 11월까지 공동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피해 지원 제도와 함께 이 소상공인 공제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민간 보험 기능 강화 등의 이런 지원 제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일단 국회 차원의 논의 그리고 지금 연구 용역까지 하고 있다니까 하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공수처법과 관련한 헌법 소원이 있었잖아요. 야당 쪽에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결론을 냈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이 공수처법 관련 오늘 헌법재판소에 각하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각하라는 거는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이제 청구한 그 청구인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 내용이 이제 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할 만한 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 심리를 끝내는 그런 결정입니다. 이 개정 공수처법 6조 5항과 6항 등을 보면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의결하도록 하는 등 처장 추천 관련 절차 요건을 지금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 앞서서 이제 공수처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이 됐는데 야당 반대로 이제 의결 종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난항을 겪었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종족수를 기존의 6명에서 5명, 그러니까 3분의 2로 줄여서 이제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 개정안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의결 종족수를 줄인 개정안이 이 국민 주권주의와 의회주의
이제 헌법상 기본 원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헌법 소원을 낸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헌재의 이제 각하 그 결정의 요지는 뭐냐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련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청구인인 유상범 의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그 정한 조항에서도 원래 이제 7년 지금 7년 이상 변호사 경력 등 이제 이렇게 요건을 정한 부분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그 유상범 의원이 마찬가지로 이 그 헌법 소원 청구를 냈는데 이 역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쪽 반응이 제일 궁금한데요. 네, 국민의힘은 김미령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아닌 정권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의회 독재를 일삼고 입맛대로 법을 뜯어고치는 것이 국민 주권과 의회주의 침해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한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다음 달 1일이면 공수처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데 공수처 검사 그리고 수사관 뽑는데 시간 너무 보냈고 지금 아직 1호 사건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공수처가 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유상범 의원 등 이제 이른바 보수 진영의 인사들의 헌법소원 청구 등 때문에 사실 공수처 운영이 지금까지 저해를 받아왔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 공수처에서는 지금 출범 후 20여일이 지난 2월 12일께 이제 김준우 공수처장이 4월 내 1호 수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취지의 목표를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1호 수사가 4월께 가능하겠느냐 취재진이 이렇게 물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반문을 했던 건데요. 이 지난 16일에 검사 13명을 임용하면서 공수처호가 수사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그리고 지난 23일에는 야당 의원들과 면담 과정에서 이 유경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돌려보내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여기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이 뭔가 공수처가 직접 이제 수사에 정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첫 수사 사건, 이른바 공수처 1호 사건을 선정하기 위해서 검사들과 하루에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또 수사 관련 워크숍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4월 수사 착수라는 목표 시점을 염두에 두고 접수한 사건 거의 1000건 가까이 되는데 966건을 각 검사들에게 배당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도 눈여겨볼 판결이 나왔어요. 네, 오늘 대법원 3부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 상실 처분을 받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지위 회복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판결의 의미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원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한 부분인데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모두 네. 2014년 12월 이 위원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직 상실 처분에 받고 여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는데 이 국회의원들은 회복 불가, 반면에 지방의원들은 지위 유지라는 엇갈린 확정 판결을 오늘 받았습니다. 헌재는 통진당 해상을 당시에 이제 헌재가 위원정당 해상 결정을 하면서 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서 통진당 측이 명확한 이 헌법이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런 취지의 소송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됐습니다. 네. 잠시 재난재해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10분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10시 20분을 기해서 진도군, 신안군, 목포시, 영광군, 한평군, 무안군, 해남군, 고창군, 부안군, 군산시, 김제시 지역에도 강풍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북부 앞바다, 전북 남부 앞바다 지역에는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이니까 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국회 법안 심사가 또 연기됐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환자단체의 요구로 지난 2015년 처음 법안이 제출된 이후에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이 법안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원안대로 수술실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법안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법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지 또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환자단체가 왜 이 법안의 제정을 요구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수술실에 그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의 그 동의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촬영하고 그 촬영한 영상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현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주로 이제 활용하는데 여기 재판이나 수사 같은 데도 환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왜 이 법안이 이제 그 제기됐냐면 네. 그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의식을 잃게 되잖아요. 네. 그때 직도의사를 몰래 바꿔치기 하는 보통 이제 일명 유령수술이라고 하는 유령수술이 계속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간호조무사나 아니면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이제 의사를 대신해서 수술은 대리수술 그리고 네. 마취된 이제 환자대상으로 성범죄 그리고 의료사고 같은 경우 이제 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언론 방송에 보도되면서 이제 수술 CCTV법에 대한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예를 든 뭐 유령 수술, 대리 수술, 그다음에 성추행 문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6년째 법안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현재 3개가 발의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관문인 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가 이번에가 3번째거든요. 네. 3번째까지 보통 논의가 되면 보통 결론이 나오게 돼 있는데 네. 이번에도 5월에 공청회 개최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장기 표류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법안이 왜 지금 처리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죠. 그리고 그 의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 이게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19대 국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심의라도 되지만 19대, 20대 국회는 한 번도 심의도 안 되고 법안이 폐기됐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쟁점 내용이 수술실 CCTV 설치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위치입니다, 위치. 이게 왜 그 논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실 CCTV 이제 설치법 위하면 기본으로 이제 내부가 기본인데 갑자기 이제 현재 이제 의료계가 반대하니까 이제 입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간번이 이제 왜 이 수술 CCTV법이 나오게 됐냐면 첫 번째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령 수술이나 무작위자 대리 수술을 예방하자 여기 하나가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입구에 설치해도 일정 부분 이제 그 예방할 수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 다른 출입구를 만들어서 CCTV가 없는 출입구 만들어서 또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성범죄,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설치 안 되면 이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유령수술, 무작위자 대리수술만 예방하자 이것 때문에 수술 CCTV법 요구가 된 게 아니라 뭐 성범죄, 환자 안전 관련된 전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그 내부에 설치돼야 됩니다. 한국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 이거는 저희 환자단체뿐만 아니라 국민의 90%가 찬성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여러 번 했었는데 거의 한 89%, 90% 정도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료계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인의 시술 행위가 위축이 되고 집중력이 또 저해가 돼서 방어적 수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어 수술을 할 우려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인 것 같고요. 네.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의사 단체에서 아마 CCTV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CCTV는 주로 명의 같은 이제 의학 메디컬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정밀하게 촬영한 그 수술부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영상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 벽면 저 모서리에 설치된 CCTV거든요. 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정도밖에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지, 그 외에는 대부분 다 한두 달 보관에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집중력을 저하시킬 만큼의 방어제 수술을 한 만큼의 그 정도의 이제 감시를 한다. 이게 아닌데, 예방을 목적으로 한 건데 너무 감시에 이렇게 의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나는 저는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실 가장 구석에 그냥 사람의 움직임 정도만 찍을 수 있는 CCTV가 제 기능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목적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약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 이러면 사실은 증거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수혈이 제대로 됐냐, 마취가 제대로 됐냐는 이런 기본적인 행위밖에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 CCTV의 기능은 뭐 사후 입증은 그 기능을 강하게 하긴 힘들고요. 네. 여전히 이제 예방이에요, 예방. 범죄 행위나 인권 침해 행위, 그다음에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는 게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근데 의료계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 환자가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죠. 그걸 왜 의사들이 그렇게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건 아마 현재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영상이 제대로 보관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법에서 어떤 장치를 만들고 있냐면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제 이 촬영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지만 이 보관 기간도 한 달로 할지 두 달 할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형사처벌도 이걸 유출했을 때 형사처벌도 되어 있는데 사실 입법적으로 형사처벌이 의료법에서 가장 강한 그 형벌이 가장 센 걸로 돼 있지만 형벌을 더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민감한 신체 이 영상이 유출되는 걸 가장 우려하는 건 환자들이죠. 근데 환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의료진의 그 기본권 침해 우려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인과 수술실 종사자, 간호사들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영상이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이 법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사나 재판이나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되게 돼 있고요. 네. 기본으로 이게 될 때 이게 일반적으로 공개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초상권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 같은 건 다 시행규칙에 담겨질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영상을 그냥 공개 이게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사 같은 경우에 누가 수술했는지는 의무기록지 발급받으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들이 수술실 안에서의 프라이버시 주장하고 있는데 수술실 공간은 의사의 프라이버시 공간이 아닙니다. 그쪽은 수술을 행하는 공적인 공간이거든요. 현재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한 병원 그리고 수술실 내에 CCTV를 갖춘 병원 이 양쪽으로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 입구에 설치된 이제 병원이 60.8%, 그리고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이제 병원이 14%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60% 정도라고 하면 절반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자율적으로 수술실 입구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단체나 의사 피해자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의무도 아닌데 자율적으로 60%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입구를 의무화시킨다는 게 이게 맞냐.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4% 정도는 어쨌든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 설치가 돼 있다는 건 또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한 거거든요. 근데 내부에 CCTV 설치하는 거 이거 자율에 맡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자율에 맡기게 되면 대부분 다 설치를 안 하겠죠. 지금 수술실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좀 고려하는데 수술실은 일단은 첫째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요. 환자는 전신 마취돼서 의식을 잃게 돼 있고요. 그 안에서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모두 공범입니다. 그래서 내부 제보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특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촬영하게 해서 특별한 경우 진짜 실체 진실을 규명해야 될 때만 특별하게 보자는 거기 때문에 자율로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안 하겠죠. 이게 실효성을 얻을 수가 없겠죠.
앞서도 잠시 제가 여쭤봤지만 만약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뭐 의료진의 움직임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거라면 나중에 가서 의료 사고를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환자들조차도 그 의료 사고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되게 활용될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의사가 바뀌었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특별한 경우 볼 수 있는 거지. 입증의 효과는 적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건 입증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이제 목적입니다. 그럼 뭐 지금 대리 의사라든가 유령 의사가 와가지고 수술하거나 이런 거 성추행 문제라든가 확실히 이런 건 확실히 예방할 수 있죠. 그럼 의료 사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그 환자가 과연 신체 예를 들면 뭐 배를 개복하고 거기에 수술하는 그 장면을 정밀한 그 수술비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들도 사실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고 그리고 이 입증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증거 자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세부적이기 때문에 수술 CCTV 설치에 그러한 많은 목적을 다 담기는 힘들고요. 지금은 처음에 목적이 뭐냐면 이제 어쨌든 범죄 수술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자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좀 먼저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의사협회는 또 이런 대안을 얘기합니다. CCTV 설치하는 대신에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 인식, 불법 대리 수술에 대한 내 외부 고발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건 어떻겠느냐 얘기하는데 불법 대리 수술 내 외부 고발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야기가 다 공범이기 때문에요. 네.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술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 인식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상적인 이제 병원이라면 당연히 뭐 이 효과가 있겠지만 불법을 행하는 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의 장치 가지고는 당연히 편법적으로 다 이제 수술을 이제 유령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계속 지금 이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국회는 그렇죠. 지금 다시 또 4월 국회에서는 넘어간 상황이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입법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적어도 수술실 입구가 아니라 내부에 설치해야 되고 자위라는 의무해야 되고 철저한 영상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이 원칙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이제 법안 소위부터 계속해서 설득도 하고 그리고 또 압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지금 청취자들도 계속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736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국민들 위해 의료계가 있고 그 옆에는 눈치만 보는 국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의료사고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을 위한 선하고 강한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또 주셨고요. 5946님께서는 CCTV 하루빨리 달아야 합니다. 저도 오른쪽 혹을 제거한다 해놓고 가운데 갑상선을 제거해서 다시 수술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시고 계시네요. 국민들이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스스로 또 체험하고 느낀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환자단체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하시면서 입법 활동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